이 동영상의 내용은 학문적으로 틀릴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주장이며 음모론이고 소설입니다. 바카스는 카페인이라는 각성제와 타우린과 비타민 등 영양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바카스에 대한 복약 지도를 하기에 앞서 정신 또는 기분의 상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 보통의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단계를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잠이 오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잠이 오는 첫 단계는 졸음입니다. 밤에 침대에 눕는다고 바로 잠들지 않습니다. 졸리면서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고 느껴지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 잠에 들게 됩니다. 이것을 졸음 단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명칭은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의적으로 정한 단어입니다. 졸음 단계를 지나면 말 그대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를 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면 상태에서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지만 교통사고나 큰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를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더 잠이 깊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졸음의 단계에서 더 심해지면 수면이 되고 그 다음은 혼수 상태이며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졸음 단계, 수면 상태를 깨워서 각성 상태로 만드는 약물을 각성제라고 합니다. 각성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그러므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바카스는 각성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카스는 처음 발매되었을 때 자양강장제로 분류되었다가 지금은 에너지 드링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둘 다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표현은 각성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양강장제라는 표현은 타우린과 여러 비타민이 들어있으니 이 성분들의 작용으로 인해 몸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자양강장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각성제라는 표현은 일반인이 듣기에 별로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라서 마케팅 측면에서 자양강장제가 더 소비자에게 어필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속담 중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란 말을 해보겠습니다. 술에 물을 탔으니 원래 술인데 물을 조금 탄 것이므로 여전히 술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술이었지만 물을 많이 탔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또 물에 술을 탔으니 원래 물인데 술을 조금 탄 것이므로 여전히 물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물이었지만 술을 많이 탔으니까 술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말입니다. 주세법에서는 물과 술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정의를 보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마시면 취하게 하는 음료로 알코올 1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에 술을 타든 술에 물을 타든 술 성분이 1% 이상이면 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술을 약으로 보면 취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 약으로 볼 수 있고 물은 취하게 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술을 주성분으로 보고 술의 농도에 따라 술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처럼 바카스 역시 피곤하거나 졸릴 때 잠을 깰 목적으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카페인은 졸음을 없애주고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는 약이지만 타우린과 비타민은 그런 효과가 없는 약이 아닌 영양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카스를 영양물질에 중점을 두어 자양강장제로 부를 것이 아니라 카페인에 중점을 두어 각성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이 보통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가끔 8시 반 정도에 열어보면 야간 운행하신 택시 기사님, 어제 밤새서 공부하고 오늘 시험 치러 가는 대학생, 새벽까지 술 마시고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 등등 바카스를 찾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약국에 오고 이분들 지나가고 난 후에야 소화제도 사러 오고 감기약도 사러 오는 분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다 각성 효과를 보려고 바카스를 사는 것이지 타우린이 부족해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바카스를 사 먹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피로회복제를 한 박스 달라고 약국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바카스는 타우린 1000mg의 도매상에서 4,900원에 들어와서 5,000원에 팔고 있었고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든 미투 제품, 카피 제품은 타우린 2000mg에 2,200원에 들어와서 3,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바카스를 달라고 했으면 바카스를 드리지만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카스 대신 카피 제품을 드렸습니다. 타우린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
몸에 더 좋고 가격도 바카스보다 싸고 약국 입장에서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카피 제품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다음날 와서는 제가 드린 피로 회복제를 먹고 밤에 한숨도 못 자서 오히려 피곤이 더 쌓였다고 따지러 오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낮에 힘들게 일하고 자는 동안 피로가 풀리라고 자기 전에 피로회복제를 섭취하고 자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카피 제품 역시 바카스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동일 함량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카페인 때문에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을 설친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라는 용어는 정확한 약학 용어가 아니고 마케팅 용어인 것입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각성제를 복용하면 잠이 깨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피로회복제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전문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역시 밤새 공부하거나 밤새 술 먹고 놀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 먹는 것이지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카페인이라는 각성제에 의한 각성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바카스는 각성제이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바카스 디카페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양강장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자기 전에 복용하고 자면서 몸이 여러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데 타우린과 비타민들이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바카스 디카페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잠이 깨지 않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바카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바카스가 각성제라는 것을 알아본 김에 각성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각성제, 메스암페타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처음 들어본 분도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본 단어가 있을 텐데 바로 필로폰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읽은 히로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국뽕이라는 말도 나라 국자에 히로뽕의 뽕을 합쳐 만든 말이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각성제는 선악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라는 과일이 나오는데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열매로 쓰여져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졸린 상태에서는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는데 이때 각성제를 복용하면 두뇌 회전이 빨라지면서 이해력과 암기력,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1시간 걸려서 알게 될 공부량도 30분이면 다 이해하고 암기가 완료됩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은 아직 구석기 또는 신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으로 묘사된 외부로부터 도래한 청동기인이 문명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청동기인들은 신석기인들보다 지능이 뛰어났는데 그 요인 중 하나가 각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꾸준히 먹음으로써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커피나 코코아, 콜라 등 카페인이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열매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주위의 여러 자연 상태를 관찰하면서 지혜가 발달한 것 같다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이 가설은 제가 주관적으로 세운 것으로 학계에서 정립된 이론이 아님을 밝히며 혹 석박사 과정에 계신 분 중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논문을 쓰신다면 초록의 임재웅 약사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인지하고 창피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각성제의 효과 중 하나인 자아 인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개체로 인식하여 거울을 들이받고 경계하는 행동을 하지만 인간은 거울 속의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지능을 가졌습니다. 청동기의 대표적 유물 중에 청동거울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부족 중심이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대부분이었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정치 제도, 정복 활동 등 인간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아를 인식하는 지능이 매우 중요한 지능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석기 시대 무리가 청동기인들과 접촉하고 카페인
또는 각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지능이 향상되어 청동기 문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여러 문명에서 커피나 차는 힘을 주는 식물로 소개되고 있는 문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각성제는 필로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은 전쟁 무기를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 필로폰을 복용하고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더 많이 전투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잠을 줄여가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잠이 쏟아지지만 졸린다고 잠을 자버리면 미군의 포탄에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필로폰을 먹고 잠을 깨고 다시 전투기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또 필로폰의 약효를 아주 잘 이용한 것은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는 비행기를 몰고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행기를 직접 적의 군함에 충돌시키는 자살 공격입니다. 적의 대공포가 비처럼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향하게 하는 집중력이 바로 필로폰이라는 각성제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 효과는 각성제의 강심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데 심장의 수축력을 강하게 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집중력을 올려주고 그에 따라 공포에 대한 대응력이 강해져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목표물에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레드불 광고를 보시면 잉슈트를 입고 아주 좁은 협곡 사이를 날아가거나 조그마한 구멍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각성제의 효과입니다. 레드불의 카페인은 필로폰보다 약한 각성제이지만 양을 많이 먹으면 필로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각성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가 필로폰을 복용하고 두려움 없이 적의 전함에 날아간 것처럼 레드불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의 각성, 강심 효과에 의해 좁은 협곡이나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통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911테러 당시 빌딩의 여객기를 충돌한 테러범들은 필로폰을 복용 후 테러를 저질렀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가미가제 조종사의 행동과 911테러 비행기를 조종한 테러범은 매우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911 테러범들도 빌딩의 비행기를 충돌시킬 때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이 가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며 그냥 가정이며 음모론입니다. 다만 비행기를 어딘가에 충돌시키는 자살 행동을 하는 데에는 각성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1 이전의 테러 양상을 보면 테러범들은 주로 비행기를 납치하여 승객들을 인질로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테러범들과 교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나 비행기로 직접 미국을 타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미가제와 연관되어 있던 사람 또는 그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아이디어가 제공되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미가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자들이 했을 수도 있고 친일파들이 대거 참여한 남북한의 공산당, 만주 및 중국 본토의 공산당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산당은 제국주의나 일본에 반대를 하는 당이라서 위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련의 공산당은 독일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활동한 게 맞지만 한중일의 공산당은 일제에 반대하기보다는 소련 공산당에 충성하기 위해 생겨난 성질이 더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한, 만주, 중국의 일본 점령지에는 친일파 부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미국에 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제에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원자폭탄 2발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반역자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한과 일본은 미국이 점령했기 때문에 인권을 생각해서 단순 가담자들은 용서를 해주었으나 소련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인권 존중은 없었습니다. 소련은 독일에 대한 복수로 동독에 진주했을 때 독일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강간했습니다. 북한, 만주 역시 소련군에 의한 살상, 강간이 무작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매국노들은 황급히 공산당에 가입하고 골수 공산주의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비난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친소파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주위 사람들이 돼지로 보인다는 원리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단순 가담 친일 행위자들을 경쟁적으로 고발하고 숙청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 북한과 만주, 중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숙청당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친일파 청사는 단순 가담 친일파나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주인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인님의 원수를 죽이는 것이지요. 주인님인 소련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미국만 없었으면 일본이 항복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친일파로 호의호식하면서 자국민들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켜서 미국이 꼴보기 싫은 마당의 소련마저 미국을 싫어하니 이에 관계가 아주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한 내에서도 공산당에 부역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반미입니다.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감추는 매우 강력한 단어가 반미이기 때문에 자나깨나 반미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지요. 625전쟁도 소련이 시켜서 발생한 전쟁이 아니라 북한이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소련에게 승인을 해달라고 조른 전쟁이었고 중국 일부, 특히 만주에 있던 친일파 부역자들이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만회하기 위해 기꺼이 뛰어든 전쟁이 바로 625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미투쟁이 일부분으로 가미가제 전술의 아이디어가 911 테러범들에게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성제의 악용법 중 하나는 살인에 이용된다는 것인데요. 마약 조직이나 폭력 조직 등 이른바 깡패들이 서로 싸울 때 칼로 찌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때 맨정신으로 사람을 찌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얘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거나 내 가족을 죽였거나 하는 원한이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죽이는 사람 역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공포를 없애주고 살인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로폰 같은 각성제입니다. 마약 조직끼리 칼싸움을 할 때 필로폰에 취한 채로 칼부림을 하는 것이지요. 공산당의 다수가 이전에 친일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일본이 애용한 필로폰에 대해 약효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애용합니다. 2015년에 리퍼트라는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하는 괴한에게 칼을 맞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역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벌인 일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가미가제 대원들이 필로폰이든 술을 마시고 천황폐하 만세하고 적함에 돌진한 것처럼 공산주의자들 역시 필로폰을 투여하고 미국 떠나라 외치면서 칼을 휘두르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필로폰으로 멀쩡한 사람을 세뇌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뜬금없이 김재규에 대해 재심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것처럼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필로폰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선동하고 세뇌시켜 누군가를 죽이도록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이런 살인을 계획하는 세력은 윤석열을 죽이고 싶어하는 세력, 즉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로폰은 한 사람을 세뇌시키고 살인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사건 중 하나로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배는 비행기와 다르게 갑자기 변침을 하여도 전복되기 힘들고 전복되어도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닻을 내리고 바위에 걸린 시점에 급변침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 바위에 걸렸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고 가라앉은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할 때 맨정신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필로폰의 복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며 배후의 필로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바로 미군 잠수함 충돌설입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배후 세력이 누구냐에 대해 말이 나왔을 때
뜬금없이 근처에 있던 미군 잠수함이 일부러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되었습니다. 꽤 진지하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발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전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탄핵시켜야 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기 위한 꼬투리가 필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의식 수준은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옛날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을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부르고 조선 왕조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옛날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면 왕을 탓하고 왕이 폐위되기도 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왕의 도덕 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소위 때법이라는 것인데요. 얼토당토하는 일도 여러 사람이 갱떼지어서 우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인데도 한국 국민의 상당수는 옛날 조선 시대 백성의 감성을 갖고 있었는지 세월호의 침몰로 박근혜를 끌어내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참사를 일으키고 이를 선동하여 정부와 대통령을 불신하게 만드는 전술을 쓰는데 참사와 여론선동을 항상 동시에 실행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미군 잠수함이 들이받았다는 선동 여론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군 잠수함인가? 공산당 상부에서 지령을 내릴 때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각될 위험 때문에 둘이 뭉실하게 애매하게 내리고 아주 고위직의 간첩이 아니면 그 지령에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위 간첩들은 그냥 무조건 반미 위주로 떠들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구체적으로 미군 잠수함이 들이받았다고 퍼뜨리라고 지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뭔진 몰라도 일단 참사를 일으킨 건 공산당인 건 분명하니 그에 맞춰서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미를 급조해서 생각해낸 것이 미군 잠수함 충돌설인 것입니다.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 알 안에서 병아리만 알을 깨는 것이 아니고 어미닭도 같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돕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각자 위치에 따라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간첩들은 세월호 참사를 실행하고 군경을 교란하는 것이고 하급 간첩들은 그와 동시에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승전 반미니까 머리 나쁜 애들이 겨우 생각해낸 게 미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가 되는 것이지요. 세월호가 침몰한 게 미군 잠수함 때문이니까 미군 철수해라라고 될 줄 알았던 것이지요. 항상 참사 뒤에는 정부 탓, 대통령 탓, 탄핵 등이 나오는 패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줄 요약. 1. 바카스, 레드불 등은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등으로 부르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각성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필로폰인데 일본이 가미가제 전술에 이용하였고 이 전술을 알고 있는 친일파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911 테러범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수 있다. 비행기가 충돌한 많은 참사들은 필로폰 및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 3. 박근혜 탄핵, 윤석열 사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